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 파킨스 병입니다. 2001년 2월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에서 강의가 있던 날 오전 나는 파킨스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순간 새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눈앞의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겨우 강의를 마치고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뇌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보통 65세 이후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이 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43살에 파킨스 병이라니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게다가 파킨슨 병은 우울증과 치매, 편집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나에게 그런 시련이 닥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파킨슨 병은 아직까지 딱히 치료법이 없어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발병 후 15년에서 17년 정도 지나면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내 인생이 60세 전에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18살 때 바로 위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방황하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살 거라면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난 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이제 막 내 뜻을 펼쳐보겠다고 병원을 개업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려는 꿈이 부풀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던 것일까? 큰 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들은 또 어쩌란 말인가? 당시 나는 평상심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병원 문을 닫고 집에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만약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파킨스 병이라는 진단을 받아도 병에 대해 잘 모르니까 덜 끔찍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의사였고 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미래가 빤히 그려졌고 그것이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한없이 천장만 쳐다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내가 불치병 환자가 되어 의사로부터 몇 년 안 남았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남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 그래도 의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울고불고 원망한다 해도 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이 깜깜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며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러는 사이 우울은 더 깊어져 갔고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조금 불편해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는 걸까? 당시 나는 피곤하면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고 글씨를 쓰는 게 힘들긴 했지만 환자들을 진료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간중간 쉬어준다면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오지도 않은 시간을 걱정하느라 침대에 누워 오늘을 망쳐야 하는가? 파킨슨병 치료법이 아직은 없지만 계속해서 연구 중이니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거였다. 그리고 내 뇌에서 도파민 분비세포가 80%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20%는 남아있다.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다시 병원에 나가기 시작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의를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도파민 작용제는 보통 치료 효과가 3년 가는데 나는 그 약으로 12년을 버텼다. 2013년 그 다음 단계약인 레보도파를 쓰기까지 말이다. 또한 나는 그 12년 동안 책을 5권 썼으며 진료와 강의도 계속했다. 다행히 치매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증도 경미한 편이다. 만약 그때 침대에 계속 누워 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지냈다면 어땠을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상상하며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은 12년이라도 그 결과가 확실히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내가 2001년 2월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깨달은 삶의 진실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바로 위 언니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달 뒤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언젠가 언니는 역사학자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공부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목표했던 의대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누구보다 나의 입학을 축하해줄 언니는 곁에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는 사실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언니가 죽고 난 뒤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마저 꾹꾹 억누르고 있었는데 대학 진학 후에 그 슬픔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뒤늦은 애도를 하며 시작된 방황은 멈출 줄을 몰랐다. 꿈 많던 언니를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는 세상인데 내가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던 어느 날 사촌 오빠가 다가왔다. 해남아,
인생에 최선만 있는 건 아니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도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인생이야. 언니와 꿈꾸던 미래가 닫힌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무수히 많은 길이 있으니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것이었다. 당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어쨌든 아직 끝은 아니니까 나는 또다시 살아봐야 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잘 살고 싶었다. 그래서 의대에서 예과와 본과를 거치는 6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인턴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그러다 보니 나는 당연히 대학병원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는 미래를 당연하게 꿈꾼 것이다. 그런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레지던트로 뽑히면서 나는 대학병원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동안 뭐든 잘한다는 칭찬만 듣다 보니 내가 잘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실망감과 절망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대학병원 대신 국립정신병원을 선택한 뒤 그곳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곳에서 내가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대학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비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은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레지던트로 3년을 보내면서 생각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정신치료법으로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사이코드라마, 예술치료, 정신분석을 골고루 접하게 된 것이다. 대학병원에 남았다면 결코 해보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특히나 그때만 해도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내가 사이코 드라마를 치료법으로 사용한 것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레지던트들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하며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남에게 가르치는 수준이 되려면 끊임없이 연구 논문들과 각종 사례를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 남지 못했을 때 나는 또다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절망했더랬다. 그런데 차선으로 선택한 국립정신병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건 뭔지도 알게 되었다. 만약 대학병원에 남았다면 주어진 길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최선이 아닌 차선의 길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촌 오빠의 말처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법이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나처럼 차선의 길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정말이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이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인생이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지구상에는 명령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 있다. 하나는 청개구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다.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뭘 하려다가도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고 내가 하나 봐라 심술을 부리며 일부러 안 하려고 든다. 어릴 적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해라라는 엄마의 말에 안 해 라며 책을 덮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명령을 받으면 그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의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가하면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한다. 봐, 나는 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자율성은 인간의 중요한 본능적 욕구 중 하나다. 타인의 간섭과 침입을 막고 내 영역을 지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의사표현도 바로 싫어 혹은 안 해 이다. 갓난아이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입에 우유를 넣어주어도 고개를 돌리고 뱉어버린다. 자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자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게 안아도 제대로 안으라며 자지러지게 울어댄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이처럼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는 아이를 사회라는 테두리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한 통제를 받으며 자율성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 말을 잘 들어야만 칭찬과 사랑을 주는 타인에 대해 극심한 분노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며 그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심지어 학교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부모님이 시키고 학교가 시키고 사회가 시키고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며 두려워할 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만 화가 치솟는다. 남들의 눈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싫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들면 통제 그 자체에 예민해진다. 존중받기는커녕 남들에게 또다시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어릴 적 부모의 강한 통제 속에 자라난 아이는 어른이 되어 통제받는 것을 유달리 못 견디는 경향을 보인다. 상담 시간에 친정부모와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꺼내는 환자가 있었다.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서 겪는 고생담은
기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가 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숨막히는 일들을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상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곤 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엄하고 유난스럽기는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어떻게 살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진짜 걱정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1년 넘게 상담을 하는 내내 그녀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없었다. 늘 그들에게 당하거나 그들과 있으며 겪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신의 인생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밖에는요. 나는 그녀에게 그들의 역사를 읊는 대신 그녀 자신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이야기 말고, 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말고, 그 와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녀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느라 정작 내팽개치고 버려두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진료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년, 그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친정과 시댁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 뜻을 따라야 해 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다만 바뀐 것은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가 그들의 역사 대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자신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친정 부모의 횡포와 시부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적당히 거절할 건 거절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휘둘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대신 그것을 카페를 운영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조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빨리 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웃어주자라고 마음먹어보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를 나 자신으로 가져오라는 말이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죽어도 웃어주는 짓은 못하겠다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까짓것 웃어주면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사 때문에 화를 내고 상사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고 그에 맞춰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웃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은 충분히 이해한다. 비굴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사를 탓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설령 그 사람 때문일지라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보라.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부모도 가족도 배우자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의 역사가 아닌 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꼴보기 싫은 사람과 오랫도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 나이가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10대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생각했었다. 표정 없는 지친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잔주름이 고된 세월과 그들의 시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늙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버렸다.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 10대 때 품었던 두려움은 괜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요즘 산다는 게 너무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래서 만일 10대 때의 나처럼 생각하는 아이를 만난다면 자신있게 얘기해주고 싶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슬픈 일은 아니란다. 그건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이야.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지만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주거든. 물론 탄력 있는 피부와 생기 넘치는 예쁜 얼굴, S라인의 탄탄한 몸매와 초콜릿 복근의 역삼각형 몸매 등 젊음을 숭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인류학자 마거린 미드의 말처럼 젊은이들의 세상에 이민 온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쓸쓸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20, 30대 시절의 예민함이나 방황, 열정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했던 10대, 닥치는 대로 공부하며 정신없이 보낸 20대,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치열하게 보낸 30대, 꿈을 펼쳐보려고 했더니 병이 찾아온 40대를 넘어 병마와 싸우며 6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거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거치며 단단해진 나 자신이 좋고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웬만한 일들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된 지금이 좋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 또한 세월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이다. 70세가 넘은 남자 환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사는데 별 재미를 못 느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고 모든 일에 짜증이 난다고 했다. 자식들도 다 잘 커서 결혼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벌었고 집안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올 때마다 재산이 100억이 넘고 골프와 승마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자랑하듯 말하면서도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다. 세입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불평 불만을 늘어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병원을 방문했다. 주름살은 보톡스로 다 펴고 약간 처진 눈은 쌍꺼풀 수술로 올리는 등 얼굴 전체를 고쳐 40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잠이 안 온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무척 안타까워했다. 충분히 행복할 만한 여건인데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 기회도 많을 텐데 그는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들을 놓지 못해 행복할 기회마저 놓치고 있었다. 게다가 어쨌든 수술을 해서 젊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었다. 노년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 아래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서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 대접을 할 줄 몰라라고 하면서 불평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대접받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주길 바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에 바쁘며 이기적이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신체의 작은 아픔에도 지나치게 집착하며 염려한다면 우리는 때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소한 모든 일에 또 작은 불평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써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학자 버틀러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도덕적인 잘못이나 행동까지 너그럽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노인도 탐욕스러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노인이기에 책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간성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온기를 주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병든 아들의 약을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지하철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84살의 어느 할머니는 그래도 산다는 건 참 신나고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교육자인 몬테소리는 말한다. 나는 이제 91살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시력이 좋아 아직 읽을 수 있다. 고맙게도 나는 읽을 수 있다. 호, 나의 사랑하는 책이여. 매스컴이 병들고 외롭고 비참한 노인들의 모습만 부각시킨 탓에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양 겁먹는다. 그러나 실은 그런 모습은 젊은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으며 급격한 체력 저하나 성하지 않은 치아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다.
단지 노년에 그런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일 뿐 그것이 노인의 특성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만일 우리가 삶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면 늙는다는 게 그리 두려운 일은 아니다. 노년을 향한 행진은 이미 유아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상실은 마지막 상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왔다. 그럼에도 좀 더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나의 흥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비록 내가 살 세상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처럼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지면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밀려오는 허무감을 극복하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 생명은 이어지며 세상은 존속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믿음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으로서, 조언자로서 내가 남긴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은 노인들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또 지난 과거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멈추고 현재에 충실하게 만든다. 이 세상의 세세한 부분을 듣고 보고 느끼며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삶이라는 긴 여행의 끝이며 그동안 누려온 모든 기쁨과 행복의 끝임과 동시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끝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과도 이별이다. 그래서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지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고 떠남을 의미한다. 죽음은 두려움이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혼자서 죽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죽음은 눈을 감은 후 나를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미지의 세계가 내가 저지른 과오들에 대한 죗값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죽음은 한낱 무생 물체로 변한 내 육신이 부패하여 냄새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일들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은 가르침이다. 그것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비로소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잔인한 스승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리고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데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야 가르쳐주는 무심한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나 죽음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나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자비로운 스승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죽음은 이어짐이다. 그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세상이란 이 공간을 영속시키는 자연의 확고한 의지요, 무한한 자비로움이다. 나의 시간을 끝냄으로써 세상의 시간이 계속 흐르게 만드는 대자연의 손길이다. 나의 시간이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관대한 손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작가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죽음을 응시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평범하고 세속적인 법관 이반 일리치는 병의 통증이 악화되는 걸 느끼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부하가 아침 위로 올랐다.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이 답답해졌다.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떠나가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붙들 수 없어. 내가 없어지면 뭐가 될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정녕 죽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이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죽지 않을 것처럼 가장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반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그 거짓이었다. 자신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아플 뿐이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짓말이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이다. 심지어 주위 사람들은 이반이 거짓말에 동참해 줄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이반은 거짓말 그만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건 당신들도 잘 알잖아. 그러니 제발 거짓말만은 하지 말아줘. 라고 크게 소리지를 뻔했다. 사람들은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을 더욱 두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반 일리치의 표현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아무도 나의 처지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동정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할 뿐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렇게 서로가 뻔한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데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 방식대로 맞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느끼며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 한편 인간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다.
심할 경우 먹고 씻고 배설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다시 한번 갓난아기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마감하도록 운명 지어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다. 이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뒤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는 고백하는 게 지독하게 창피했지만 누군가 자기를 병든 어린애처럼 불쌍히 생각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는 누군가 살살 어린애를 달래듯이 자기를 어루만져주고 입을 맞추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길 원했다. 그는 자신이 요직에 있고 수염이 하얗게 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울며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가 편안한 위안 속에서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훗날 나에게 닥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갓난아이가 될 터이고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을 절실히 원하게 될 테니까.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죽음은 삶의 일부다. 사람들은 살 때도 죽을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싶어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을까? 22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나는 내가 좀 더 멋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 또한 이반 일리치와 다르지 않았다. 내게 닥친 운명을 원망하고 분노했으며 한없이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이반 일리치의 생활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두려움 없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그는 출세와 허영심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마치 자신의 일상에는 죽음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제껏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즐거움과 우정, 희망 등을 기억해내기 시작한다. 통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을 거듭하던 이반은 지나간 삶이 괜찮았다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최후의 순간 마침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런 실존적 깨달음은 그에게 빛을 보여준다. 그는 그동안의 공포와 불안, 분노, 고통, 고독, 절망 등을 떠나보내고 가족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신에게 용서를 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좋을 수가. 그리고 그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음은 끝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숨을 절반쯤 마시다 숨을 멈추고 긴장을 푼 뒤
조용히 숨을 거둔다. 이처럼 죽음을 인정하면 현재를 더 세심하게 느끼며 거기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요즘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요. 천국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내가 보고 듣는 것 하나하나가 다 섬세하게 느껴지며 경이로워요.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 숨차고 답답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날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런 행복을 모른 채 어리석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년 동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던 한 환자의 말이다. 그녀는 난치성 폐결핵으로 이미 폐 한쪽은 수술로 없어졌고 나머지 폐마저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결핵군에 점령당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검사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녀가 몇 달 만에 병원으로 찾아와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균이 발견되지 않으며 약도 끊었다고 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오히려 나를 치료해주고 갔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나를 다독여주며 나의 공포를 나눠 가질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의 손에 내가 이제껏 들고 있던 삶의 바통을 넘겨줄 수만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은 오히려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